어, 이번 세션은 이제 곧 보여드릴 디키즈 뎁 브라우저 지갑의 시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미리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뎁 브라우저가 뭐냐 이거부터 모르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하자면 뎁이라는 게 뭐냐,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뎁이라는 거는 이더리움이나 또는 스마트 컨트랙을 가능한 그런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에 로직을 올려놓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브라우저 윈도우 상에서 이 뎁이 작동을 해왔죠. 예, 왜냐하면 브라우저 윈도우가 웹이 여러 가지 UI라든가 기존의 많은 인프라적인 요소들이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뎁을 돌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조금씩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있죠. 예,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있고 그 위에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올라가 있겠죠. 결국 이 뎁이 이 스마트 컨트랙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건데 그 중간에 이 뎁 브라우저가 매개를 해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뎁이 어떤 스마트 컨트랙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어떤 블록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트랜잭션을 날려야 될 때 이 이더리움 노드를 통해서 날아가게 되는데요. 그걸 모든 브라우저 윈도우들이 다 이 노드를 직접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얘가 대신 이더리움 프로바이더라는 브릿지를 해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뎁한테. 그 프로바이더는 다시 트랜잭션을 받아서 이더리움 노드를 통해서 또는 리퀘스트를 받아 이더리움 노드로 해서 블록체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 트랜잭션이 업데이트가 되거나 컨펌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시 뎁한테 이벤트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더리움 프로바이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닝한 어떤 실질적으로 트랜잭션을 송금을 한다든가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사인하게 할 경우에 wallet 프로바이더가 있어야 되겠죠. 결국 여기에 이제 개인 키를 직접 가지고 있든가 외부의 개인 키와 또 연결이 돼서 사이닝 프로세스를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프로바이더와 wallet 프로바이더를 합쳐서 뎁 브라우저라고 보통 명명을 하고요. 그래서 뎁 브라우저 방식은 제일 많이 유행한 게 메타마스크 웹 브라우저, 일반 데스크탑 브라우저 익스텐션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고 저희 디키즈 익스텐션 브라우저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 데스크탑 브라우저, 이런 익스텐션을 아예 내장한 브라우저죠. 브레이브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다 안에다가 내장할 수 있게 별도로 인스톨이 없이 그냥 뎁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매틱이나 포트리스 같은 뎁 내장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모바일 브라우저, 코인베이스 월렛이나 트러스트 월렛처럼 모바일 상에서 뎁을 돌릴 수 있는 브라우저들이 있고 또 모바일 연동형인데 기존의 브라우저를 제공하지 않는 모바일 지갑인데 데스크탑과 QR코드로 연결시켜 가지고 트랜잭션을 사인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의 월렛 커넥트라고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여전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데스크탑 브라우저 익스텐션인 메타마스크입니다. 메타마스크는 이미 2018년도에 100만 유저가 이미 넘었고요. 지금 정확한 유저 수는 모르겠는데 200만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뎁들이 메타마스크를 표준 환경이라고 전제를 하고 여기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통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마스크 내에는 이더리움 프로바이더뿐만 아니라 뎁 없이 자체적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로컬 월렛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를 로컬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유저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넌 커스터디얼 지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또 다른 컴퓨터에 그 지갑을 멀티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니모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개인 키를 익스텐션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익스텐션 스토리지는
개인 패스워드, 사용자가 설정한 패스워드로 스토리지의 내용이 인크립트가 되겠죠. 그리고 옵션으로 하드웨어 wallet을, 왜냐하면 이렇게 관리하는 프라이빗 키가 보안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큰 밸런스를 가진 사용자를 위해서 하드웨어 wallet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타마스크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어떤 유연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서 이거보다 좀 더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그 대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 MPC True 2FA를 써서 그게 저희 관심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FA를 도입함으로써 True 2FA를 도입하면서 안전한 룰 관리, 트랜잭션 한도, 일일 한도,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관리도 되고, 그리고 오토 컨퍼메이션, 특정한 타겟 스마트 컨트랙에 그 중에서도 특정한 타겟 함수에 대해서는 유저가 일일이 매뉴얼 컨펌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컨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일반 뭐 메타마스크도 오토 컨펌 로직을 넣으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러면 뭐 해커가 와가지고 아무 트랜잭션이나 오토 컨펌을 유저의 그 패스워드만 탈취를 하면 다 룰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 해킹을 방어하면서도 오토 컨펌이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오토 컨펌을 이용해서 오토메이트된 디파이 뎁 트레이딩 봇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많은 게임이나 뎁들에게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핸스먼트를 제공하지만 또 서버 쪽에 서포트가 있지만 여전히 이건 난 커스터디얼, 탈중앙화된 지갑 환경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디키즈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생각이 나시겠지만, 디키즈는 디스트리뷰트 키, 키를 나눠서 분산 운용한다라는 의미에서 D이고, 디센트럴라이즈된 키 관리 방식이다. 여전히 탈중앙화된 키 관리 방식이고, 더 나아가서 디키즈다. 처음에 이 이름을 D라고 해야 될지 그냥 D라고 해야 될지 도메인을 둘 다 샀는데요. 저는 좀 강력하게 개인 키를 없앤다라는 디톡스 같은 그런 의미에서 D 키를 아예 개인 키를 생성부터 사인할 때까지 전혀 노출을 아예 만들지를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디키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메타마스크를 보면 개인 키가 아까 말했듯이 사용자 패스워드로 인크립트 돼서 니모닉과 함께 익스텐션 스토리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커가 공격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타겟이 되겠죠. 더군다나 브라우저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환경에 더욱 노출이 많이 되는 환경이라 더욱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 메타마스크에다가 하드웨어 wallet을 연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개인 키가 브라우저 익스텐션이 아니라 하드웨어 wallet 안에 시큐어한 요소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해커가 사용자 패스워드와 지갑 앱을 다 장악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내 지갑으로 너의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다 보내다오 했을 때 사용자가 중간에 인터셉트를 하는 거죠. 근데 매뉴얼 컨펌입니다. 하드웨어 wallet도.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못해요. 유저가 이거 내가 모르는 주소인데 왜 갑자기 이만큼의 이들을 보내라고 해? 하는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LCD가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트랜잭션이 내 하드웨어 wallet에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레저가 예전에 그렇게 해킹을 몇 번 당했어요. 유저한테 이 얼마가 누구에게 송금되는지 정확한 걸 안 보여주다 보니까 지갑 앱이 탈취를 당하면 지갑 앱에서 이상한 유저가 요청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해커의 주소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트랜잭션을 보내면 유저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오케이 해버리면 그냥 해커한테 뺏기는 거죠. 이런 식의 해커의 그 미들맨 어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LCD를 붙이고 LCD에 그 어마운트와 보내는 사람, 심지어 스마트 컨트랙이면 스마트 컨트랙에 나가는 파라미터 데이터들까지 하나씩 다 컨펌하게 합니다. 이번에 그 이더리움 2 스테이킹 이더 원체인에 디파짓 해야 되는데 그거를 레저로 하다 보니까 트랜잭션 하나당 한 8, 9번을 클릭을 해야 되더라고요.
일일이 컨펌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 나오는 데이터의 내용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인크립트되어 있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런 사용자 컨펌, 매뉴얼 컨펌을 항상 하드웨어 월렛을 가지고도 해야지만 이게 그나마 개인키가 보호된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용한 방법은 True to FA, 그러니까 유저 쪽 패스워드에 의해서 시크릿 쉐어는 유저 쪽 쉐어가 보관이 되지만 다른 쪽 쉐어는 다시 사용자 컨펌 2FA를 통해서 방어막이 쳐진 서버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설사 사용자 익스텐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반쪽 쉐어를 들어올 수 없다는 거고, 이때 사용자가 2FA로 다시 차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앞에 본 이 하드웨어 월렛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방식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이지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사용자 쪽에 만일에 유저의 매뉴얼 확인 없이 자동으로 컨펌하고 싶다. 아까처럼 트레이딩 봇을 내가 만들고 싶다. 디파이 트레이딩 봇을. 게임에서 내가 이거 매번 하드웨어 월렛에서 내가 컨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 자동으로 컨펌해 줄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려면 하드웨어 월렛은 불가능하고요. 룰 엔진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양쪽에 동일한 룰을 가지고 있을 때 해커가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시크릿 쉐어도 훔치고 패스워드도 훔치고 룰 엔진도 해킹했어요. 그렇지만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나머지 반쪽 쉐어의 사인을 받으려고 들어왔을 때 이 룰 엔진이 오토 컨펌에 어긋나면 얘가 다 방어를 하겠죠. 룰 엔진을 다시 해킹하려면 이 서비스 공급자의 시스템을 다시 해킹을 해야 되니까 훨씬 난이도가 어려워지겠죠. 동시에 두 쪽을 다 해킹을 해야 되니까. 시간차로 공격하는 거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저를 해킹했고 내일 서버를 해킹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버 쪽에 쉐어와 유저 쪽 쉐어를 데일리로 로테이트만 시켜도 그런 식의 시간차 공격도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한 방식이 저희의 그 뎁키 브라우저 아키텍처인데요. 일단 브라우저 상에 저희의 익스텐션을 메타마스크 이 부분은 굉장히 유사하겠죠. 익스텐션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뎁 브라우저, 뭐 크롬 같은 브라우저겠죠. 브라우저 탭이 있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 브리치를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프로바이더를 인젝트를 시키고요. 이 이더리움 프로바이더가 여기서 발생하는 TX나 이런 정보를 전부 최종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공급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이벤트나 인포메이션을 이 인젝티드 이더리움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뎁한테 제공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바이더를 컨트롤하기 위한 기능이 익스텐션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받고 뭐 세이브하고 일로 서버 쪽으로 넘기고 하는 모든 백그라운드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야 되고, 간단한 서버 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스토리지에 룰DB가 있고 인크립트된 쉐어가 있죠. 이 인크립션은 유저의 물론 패스워드로 인크립트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사항이 이제 사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웹 환경이지 않습니까? 익스텐션 브라우저여야 되니까 속도가 빠른 C든 뭐 러스트니 뭐 이런 애들이 다 그냥 네이티브하게 돌 수는 없고요. 여기 와서 결국 와진 코드를 바꿔야만 됩니다. 네이티브한 자바스크립트로 돌리기엔 너무 속도가 느리고요. 그래서 와진 코드로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행히 실용적인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극복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익스텐션 환경이 아무래도 좀 더 언시큐어하다고 보고 이 부분만을 완전히 아이솔레이트된 샌드박스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하고는 전혀 인터랙션을 할 수 없게 완전히 아이솔레이트 돼 있고, 오로지 백그라운드에 정해진 함수만 펑션만 출입을 할 수 있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큐리티를 향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는 백그라운드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이제 서버 로직이 있을 거고, 이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들어온 리퀘스트를 핸들하는 핸들러가 있을 거고, 여기서 유저의 2FA를 통해서 인증을 해서 잘못된 룰을 가졌거나 잘못된 리퀘스트를 차단을 시키겠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노드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더리움 노드와 연결해서 블록체인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버 쪽에 룰 DB를 가지고 있고, MPC는 또 이것도 아이솔레이트 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와즘 환경을 샌드박스 시킨 것처럼 MPC 서버를 또 이 서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커뮤니케이션은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내부 IP로만 움직이고 이 백그라운드 오퍼레이션과 단일한 정해진 펑션만 콜을 할 수 있도록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이 속에 인크립티드 쉐어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양쪽 서버 쪽과 브라우저 익스텐션 간의 양쪽의 협업에 의해서 모든 트랜잭션이 일어나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저희가 이 월렛을 개발한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메타마스크를 뭐 포크를 하는 게 간단하긴 했겠지만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코드 베이스를 메타마스크와 경쟁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서 메타마스크를 포크하지 말고 자체 코드 베이스를 만들자.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자체 코드 베이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익스텐션이나 노드 서버 코드는 거의 다 대부분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MPC 관련된 부분은 고로 코딩이 되어 있고, MPC 프로토콜은 아까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요 뎨 브라우저에 구현된 방법은 린델 투파티 패스트 투파티 알고리즘입니다.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만으로는 속도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커스텀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했고요. 특히 이제 웹 어셈블리로 구현을 해야 돼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웹 어셈블리가 키 제너레이션, 사이닝, 리커버리 전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이솔레이트 샌드박스 말씀드린 웹 어셈블리를 위한 환경을 따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프로바이더, 지금까지 메타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메타마스크에 그 웹3가 인젝트가 됐는데요. 웹3가 뭐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거의 표준처럼 뭐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표준은 아니고 그 외에도 다른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타마스크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웹3는 계속 버전업이 됐는데 특히 0점대 버전에서 1점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백워드 컴패러빌리티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1.0으로 돌리면 예전에 돌던 그 API들이 제대로 안 돌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메타마스크는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예전 0점대 버전을 그대로 제공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그 뎨 개발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버전을 기준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버그도 많이 생기고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EIP1193이라는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특정한 라이브러리에 의존적이지 않은 표준적인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자라고 해서 이더리움 프로바이드라는 스펙이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EIP1193 컴패러블한 컴파일한트한 방식으로 개발을 했고요. 근데 개발하고 보니까 또 여전히 예전 그 메타마스크가 쓰던 올드 버전 웹3를 쓰고 있는 뎁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워드 컴패러빌리티를 저희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메타마스크 방식으로 코딩한 뎁들도 대부분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갈 방향은 이제 스탠다드 1193 호환되는 뎁들을 100%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웹3와 이더.js 라이브러리가 테스트해본 결과 잘 작동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왈렛 UI는 전부 리액트 코드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노드도 상당히 중요하죠. 유저들이 직접 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노드 공급이 필요해서 저희 로컬 노드 플러스 또 백업으로 인피라와 알키미 노드들을 리던던트하게 연결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프로덕션 서비스는 아니라서 여러 가지 테스트 환경을 지금 시험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키 제너레이션 복구 이 과정을 베이사님이 뭐 당시에 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히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양쪽에서 키를 쉐어를 나눠서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쪽에 어느 쪽에도 프라이빗 키가 풀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생성하는 과정을 보면 BIP39 니모닉을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유저 시크릿 쉐어를 제너레이트하고 이 쉐어는 유저의 패스워드로 인크립트해서 브라우저 익스텐션에 보관이 되고요. 서버 쪽에 있는 시크릿 쉐어는 서버 쪽 키나 또는 유저 키에서 인크립트해서 서버 쪽에 스토리지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키 제너레이션에서 일단 MPC가 들어가서 양쪽에 어느 쪽에도 프라이빗 키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닝을 할 때도 역시 MPC를 통해서 양쪽을 각각 언락을 시켜야 되겠죠. 2FA 서버 쪽인 2FA를 통해서 언락을 시키고 유저 쪽은 패스워드를 통해서 언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닝이 안전하게 서로의 시크릿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풀 프라이빗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이닝이 가능해지고요. 이제 그러면 백업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배 박사님 설명했지만 유저 쪽 클라이언트 쉐어는 니모닉이 나옵니다. 그 니모닉을 오프라인에 잘 손으로 쓰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모닉을 손으로 써서 보관을 하고요. 서버 쪽 쉐어는 유저 쪽 퍼블릭 키로 인크립을 해가지고 사이퍼 텍스트가 일단 이메일로 발송을 시키게 해놨습니다. 네, 이것도 꼭 이메일이 뭐 유일한 건 아니고 모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의 방식들도 지원할 예정인데 이번 시연에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인크립트된 쉐어를 백업 쉐어를 보내게 됩니다. 이 쉐어 자체는 이 인크립트된 텍스트 자체는 해커가 뭐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로는 디크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커버리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저 쪽 그 쉐어만 잃어버렸을 경우, 그러니까 서버 쪽은 멀쩡하고 잘하는데 유저가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복구해야 된다. 아니면 새 컴퓨터를 샀다. 거기에 새로 셋업을 해야 된다. 뭐 다른 컴퓨터 2대에서 다 쓰고 싶다. 이럴 경우에 유저 쪽 쉐어만 복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유저 쪽 니모닉만 어카운트 리커버리 스크린에 가서 넣고 유저 쪽 쉐어를 복구를 하는 이 과정도 역시 MPC를 통해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쉐어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서로 매칭되는 쉐어를 복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서버가 없어져 버렸을 때 안톤 닉스랩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문을 닫아버리고 도망갔다. 어떻게 하느냐. 네, 저희가 제공해드린 니모닉 백업과 서버 쪽 쉐어 백업을 같이 넣어서 프라이빗 키를 뽑아내는 거죠. 이 프라이빗 키로 자산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쪽 도움 없이 유저는 언제든지 서버가 망했든 안 망했든 원하면 프라이빗 키를 빼내서 자산을 이체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갑을 과연 난 커스터디얼 월렛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모든 사인 과정과 룰을 통제하죠. 서버는 여기에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언제든지 서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자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백업을 같이 가지고 나오면 서버가 살아있더라도 언제든지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서버는 서버의 쉐어만으로 어떤 트랜잭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버의 모든 데이터가 해킹되어도 사용자의 자산은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운영 회사가 사라져도 사용자의 자산은 안전하게 이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버는 사용자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정보도 필요치 않습니다. 결국 서버는 사용자의 지갑 보안성과 UX 향상을 도와주는 IT 인프라 요소, 마치 클라우드적인 그런 요소라고 인식을 한다면 저희가 개념화한 이 뎁브라우저 지갑은 전형적인 난 커스디얼 월렛이라고 구분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접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내용을 데모로서 확인해 봅시다. 네, 임선희님 연결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네.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일단 지금 시작하는 환경이에요. 네. 크롬 브라우저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서버 쪽 그 MPC 서버 로그 창을 띄워놨어요. 서버와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걸 간단히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위에 뭐
이렇게 어드레스 해놓은 거는 일단 좀 쉽게 외부 주소 카피하고 뭐 리모트 카피해서 쓸 수 있게 하려고 메모장을 하나 열어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이제 스크린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빌드된 파일들을 로딩해서 저희 디키즈 앱을 설치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저희 디키즈 앱 처음 설치했을 때 뜨는 화면이고요. 지금 계정을 생성하는 버튼과 그리고 복구 두 가지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어카운트 리커버리는 니모닉을 사용해서 계정 복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버 쪽 문제가 있는 경우 이머전시 리커버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계정을 생성하겠습니다. 계정 생성할 때는 사용자분들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패스워드는 클라이언트 쉐어를 인크립트 하는 데 사용되며, 그리고 추후에 지갑을 잠그는 경우 언락을 하는 데도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합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계정을 생성하겠습니다. 계정을 생성할 때 먼저 키가 생성되고, 키가 잘 생성된 이후에 테스트 사이닝을 몇 번 거친 이후 계정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지금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고, 가장 먼저 뜨는 페이지는 2FA 세팅 페이지인데요. 저희 지금 브라우저의 오토 컨펌 아니면 한도 적용, 그리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2F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2F 세팅을 권고하고자 세팅 페이지가 먼저 뜹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저희 익스텐션의 송금 기능 및 아니면 뎁 브라우저 기능은 2F 인증 없이도 2F 설정 없이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지금 처음 시연에서는 지금 2F의 설정을 끄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익스텐션의 지금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 UI 구성 요소부터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왼쪽에는 Not Connected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이 유니스왑이라는 사이트에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이트가 저희 익스텐션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ot Connected로 보이고요. 옆에는 지금 네트워크 관련 리스트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드랍다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과 테스트넷 3개가 계정 생성 시 처음으로 이제 디폴트로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연은 코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코반 테스트로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는 지금 아이콘 3개가 보이는데요. 왼쪽은 지금 생성된 계정에 이더리움 주소를 복사할 수 있고요. 앞으로의 시연을 위해 오른쪽에 복사해 놓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에선 지금 QR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버튼에선 현재 연결되어 있는 뎁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뎁 사이트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현재 계정이 가지고 있는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샌드 버튼을 눌러서 송금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는 에셋 그리고 액티비티 두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계정 생성 시에 우선 이더리움 에셋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목록의 아이템을 클릭하면 여기 하단에는 이제 트랜잭션 목록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제 액티비티를 가보면 지금 트랜잭션이 없는데요. 에셋을 여러 개 추가한 경우 모든 트랜잭션 리스트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컨펌을 통해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도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가장 하단에는 지금 백업 알람이 계속 떠 있는데요. 현재 백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업을 사용자에게 권고하기 위해서 계속 원래 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알람이 뜨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드로우 버튼이 있는데요. 총 5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락을 하면 지금 지갑을 잠금해서 지갑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패스워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계정 생성 시 입력한 동일한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지갑에 잠금을 해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컨펌에선 저장된 오토컨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세팅에선 지금 기본적으로 계정 생성 시 만들어진 테스트, 그 메인넷 1개와 테스트넷 3개 외에 별도의 네트워크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FA 세팅 페이지에선 지금 2FA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활성화할 수 있고, 이건 추후에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업 메뉴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UI를 설명드렸고요. 외부 지갑인 메타마스크의 주소, 우선 현재 만들어진 계정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겠습니다. UI가 메타마스크랑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일부러 메타마스크와의 컨셉, 대칭적인 컨셉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UI 구성 부분을 메타마스크와 유사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메타마스크를 포크하거나 뭐 코드베이스를 이용한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 UI 부분에서 메타마스크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의 UI 위치를 보여드려야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메타마스크 UI와 비슷한 대칭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메타마스크 UI 어드레스를 애드해서 아까 샌드한 것 같아요. 네, 주소를 디키즈 주소를 카피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메타마스크 익스텐션도 깔려 있고 저희 디키즈 익스텐션도 깔려 있는데 두 개가 다 같이 깔려 있으면 뎁에서 트랜잭션을 요청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항상 저희 익스텐션을 먼저 거쳐갑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메타마스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하면 저희 앱이 뎁의 모든 리퀘스트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메타마스크로, 외부 지갑인 메타마스크로 송금을 시연하겠습니다. 네, 송금을 하는 페이지고요. 보내는 주소로 입력하고 보내는 금액, 예를 들어 0.052더 정도를 보내보겠습니다. 가스 프라이스는 지금 외부 서비스인 가스스테이션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값이고요. 지금 가스 프라이스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클라이언트 여기 익스텐션과 서버 쪽에서 두 번 다 검증을 거쳐 예외 처리를 합니다. 그럼 송금을 진행하겠습니다. 송금이 진행되었고, 지금 펜딩으로 보이는 걸 보면 지금 외부 노드 프로바이더로 잘 전송이 되었습니다. 컨퍼메이션이 2번 이상 거치는 경우 성공으로 처리가 되고 밸런스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럼 지금 잘 전송이 되었는지 지금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컨퍼메이션 한 번 떨어졌고요. 성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주소를 보시면 저희 지갑 주소인 04CAD, from 04CAD, 메타마스크인 0xEAA 쪽으로 잘 전송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상적인 사인이 저희 디키즈 월렛 익스텐션을 통해 가능함을 시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뎁 브라우징 기능을 시연하겠습니다. 뎁 브라우징 기능은 대표적인 탈중화 거래소인 유니스왑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갑에 연결을 하겠는데요. 리프레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브라우저에. 네. 네. 저희 지갑은 아직 목록이 없기 때문에 인젝티드 메뉴를 선택하고요.
지금 뎁 사이트의 URL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 계정의 주소와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그럼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연결을 하면 지금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밸런스가 보이고요. 하단의 밸런스와 저희 계정의 주소가 나옵니다. 지금 복사했던 계정과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잘 연결되었네요. 다음으로 저희 익스텐션 화면도 잠깐 보여주시죠. 연결됐다는 걸 거기서 보여주게. 네, 뉴스하고 연결했고요. 0.1 이더를 4.44197 다이로 교환하는 트랜잭션을 보내보겠습니다. 네, 유저의 동의를 얻는 컨펌 화면이 떴고요. 상단에는 지금 유니스왑의 코반 테스트넷에서의 유니스왑 컨트랙트 주소가 보이고 저희 계정의 주소가 보입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나오는 부분은 지금 교환을 스마트 컨트랙에서 스왑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스마트 컨트랙에서 호출하는 함수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환하려는 이더의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디테일즈 이 탭에는 지금 총 예상 가스 수수료와 총 지금 보내려는 이더 금액을 합친 총 금액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탭에서는 지금 펑션 타입은 마찬가지로 그 함수명을 보여주고 X데이터는 이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엑스로 인코딩하는 값을 보여줍니다. 현재 2FA가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토 컨펌을 하겠다는 체크박스는 디세이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프로브 버튼을 눌러서 트랜잭션을 보내봅시다. 네, 트랜잭션이 보내졌고요. 네트워크로 보내졌고, 지금 하단을 보시면 펜딩 상태에서 지금 컨퍼메이션이 한 번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더 유니스왑에서 성공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밸런스는 이더 밸런스는 줄어들었고 다이는 늘어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갑에 가서 액티비티 탭에 가보시면 트랜잭션 아이템이 하나 추가가 되었네요. 이 부분도 이더 스캔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프롬 주소가 저희 주소로 나오고요. 네. to는 그때 보여드렸던 컨트랙트 주소가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이 토큰을 저희 익스텐션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 메인넷이면 지금 파퓰러한 뭐 다이라든가 ERC20 토큰들이 자동으로 다 디텍트돼서 SS에 뜰 텐데 지금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컨트랙 주소가 바뀔 수 있고 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임포팅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매뉴얼로 지금 다이 토큰을 정보를 애드를 하는 상태입니다. 네, 다이 토큰의 주소를 넣으면 심볼과 그리고 소수 자릿수 그리고 현재 밸런스를 가지고 옵니다. 다이 토큰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현재 밸런스가 보이고요. 에셋에 추가되었네요. 그럼 외부 지갑으로 마찬가지로 다이도 송금해 보겠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요. 0.05 다이를 보내볼까요? 0.1. 네. 지금 가스 리밋도 예상 가스 리밋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펜딩 상태에서 컨퍼메이션 2번 이상 거치는 경우 성공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은
아직은 리더 스캔에서는 펜딩 상태네요. 네, 성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이로써 지금 기본적인 데브라우징 기능과 다이 토큰 추가 그리고 토큰 전송에 대해서 토큰 전송을 시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럼 2FA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네, 2FA를 지금 체크박스를 켰고요. 키면 이제 총 2가지 옵션이 뜨는데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트랜잭션의 그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2FA 인증 거치겠다는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만 일정 금액 이상의 트랜잭션의 경우만 2FA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디폴트 값이 0.1인데요. 0.2로 한번 세팅을 하고 지금 2FA 설정도 동시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은 지금 기본적인 다른 구글 OTP 2FA 인증을 활성화한 화면과 비슷한데요. 구글 오센티케이터 앱에서 지금 이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나오는 코드 6자리를 입력하시면 2FA 추가가 완료됩니다. 0.2 어마운트로 한도는 0.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옵션을 이후에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리스트라든가 화이트리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2FA를 언제 사용해야만 되는지 룰을 설정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시연으로는 일단 가장 간단한 형식의 트랜잭션당 리밋만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0.2 이더 이상의 경우는 2FA 인증을 거치고 0.2 이하의 경우에 트랜잭션의 경우는 2FA 인증을 거치지 않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0.1) 정도를 보내볼게요. 이 경우는 0.2 한도 이하이기 때문에 2FA 인증 거치지 않고 송금을 진행합니다. 자, 이제 펜딩 상태고 다음으로 0.32더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 2FA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만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근데 이 2FA 지금 넣은 코드가 오른쪽 지금 눈이 빠르신 분은 봤겠지만 서버 쪽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클라이언트 쪽을 어프로브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서버 쪽에서 이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코드죠. 그래서 그냥 클라이언트 쪽에서 2FA를 받는 거 그냥 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2FA를 활성화하고 2FA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 컴폰 관련된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판문점 지금 스마트 탭인데요. 이건 제가 2년 전에 그 남북 판문점 선언을 했을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선언문 내용을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에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서 그 내용을 스마트 컨트랙에 영구히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업데이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컨트랙은 메인넷과 테스트넷, 대부분의 테스트넷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문점 사이트를 저희 지갑에 연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하려고는 사이트에 URL이 보이고 현재 계정의 정보가 보입니다. 연결을 하면
지금 탭에서는 컨트랙트 주소와 어카운트 주소를 읽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언 전문 불러오기도 문제가 없고요. 이더리움 컨트랙에서 노드에서 컨트랙을 불러온 겁니다. 서버에서 불러온 게 아니라 컨트랙에 있는 선언문 내용을 지금 불러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댓글 달기는 이제 거꾸로 탭에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내용을 보내서 업데이트 이제 하는 트랜잭션이겠죠. 이제 이때 우리가 보통 같으면 매뉴얼로 다 컨펌이 나올 텐데 이제 그거를 자동으로 오토 컨펌을 한번 이네이블 시켜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컨트랙트 주소가 보이고 지금 댓글 저장을 눌렀을 때 이 스마트 컨트랙에서 실행하려는 함수명이 지금 make comment네요. 그리고 지금 송금하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0.0 이더로 나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예상 가스 수수료인 0.00063 이더리움으로 데이터 탭에는 마찬가지로 make comment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헥스 인코딩한 값이 보여집니다. 하단에는 이제 2FA 세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토 컨펌 체크박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토 컨펌을 저장하는 트랜잭션을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제 룰을 업데이트를 하니까 모든 룰을 업데이트할 때는 항상 2FA를 요구합니다. 룰을 없애건 더하건 바꾸건 모든 룰을 업데이트하는 트랜잭션은 2FA를 요구하는데 지금 하나의 오토 컨펌이라는 룰을 우리가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2FA를 청 요구합니다. 2FA를 누르고 트랜잭션이 보내졌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 해당 오토 컨펌이 저희 익스텐션에 저장이 됩니다. 보시면 현재 펜딩 상태고요. 네, 잘 처리가 되었네요. 오토 컨펌 메뉴를 가보시면 추가된 오토 컨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 저장된 오토 컨펌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토 컨펌이니까 유저 팝업이 안 떠야 되겠죠. 자동으로 트랜잭션을 날아가야 되겠죠. 네. 네, 여러 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팝업 박스가 뜹니다. 오토 컨펌이라고 지금 파란색 박스가 떴고 컨펌을 받으면 다시 색깔이 변하고 최종적으로 2 컨펌을 받고 30초가 지나면 박스가 자동으로 없애는 식으로 그렇게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날아가죠. 유저 컨펌이 필요 없이 이게 오토 컨펌 기능입니다. 이 오토 컨펌을 사실 저희가 최초로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도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로 나레지 프루프를 쓴 게임 덱 중에 다크 포리스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상당히 챌린징한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에서 이 오토 컨퍼메이션 기능을 이미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다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 게임에서는 트랜잭션 그 많은 이더를 거기다 옮겨 놓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가스비 정도만 간단히 넣고 하는 거라서 뭐 일단 시큐리티는 포기하고 프라이빗 키도 그냥 브라우저에 저장해 놓고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이렇게 오토 컨펌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게임들이 진짜 이런 오토 컨펌 기능을 많이 필요로 하겠구나 하는 거를 실제 게임에서 실감할 수 있었어요. 네. 다음으로는 여기서는 이 오토 컨펌에 관련된 오토 컨펌을 통해 보내진 트랜잭션 리스트만 이쪽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저장된 오토 컨펌은 또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울 때는 마찬가지로 2FA를 요구하고요.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를 어떤 값으로 특정 짓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렇죠. 지금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랜덤한 클라이언트들이 막 트랜잭션을 보내올 텐데 서버가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가 유저 정보도 안 가지는데 이런 질문이신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파블릭 키는 서로 공유하고 있죠. 네, 주소, 어카운트의 주소. 이거는 공개된 정보잖아요. 그거를 그 주소에 해당되는 프라이빗 키는 지금 없고 그거를 사인하는 쉐어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만 파블릭 키는 둘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블릭 키 정보를 서버가 확인을 하면 이게 어떤 쉐어를 이용해야 될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쉐어가 서로 뒷바뀔 수도 있고 로테이트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쉐어를 가지고 사인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쉐어쌍이 서로 맞는지를 내부적으로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저의 쉐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쉐어랑 합쳐서 사인한다 이런 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네. 이제 오토 컨펌 룰을 지운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우에는 다시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 팝업이 뜹니다. 룰을 지울 때도 뜨죠. 네. 그리고 오토 컨펌 또 질문이 오토 컨펌을 이렇게 막 날리면 트랜잭션이 막 엄청 날아가가지고 난수 값이 꼬여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슈는 없느냐 이런 질문 하셔도 좋은 질문입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가 당연히 있고요. 이더리움 트랜잭션 처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난수 값이란 건 그 어카운트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몇 번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는지 그걸 카운팅하는 값입니다.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되고 8 이번에 8개 난수값 좀 다음번 트랜잭션은 반드시 9야 됩니다. 9가 안 넣고 10을 넣으면 9가 올 때까지 얘가 뒤에 걸 처리 안 하고 기다립니다. 또 같은 난수값을 주면은 가스값이 큰 트랜잭션이 가스값이 적은 트랜잭션을 리플레이스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실행됐고 어느 게 실행 안 됐는지 추적도 힘들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난수값 관리가. 그래서 저희도 이 Q를 이용해 가지고 난수값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어떤 어카운트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계속 들어오면 한 번에 그걸 다 처리하지 않고 앞에 트랜잭션이 난수값이 최소한 맨풀에서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트랜잭션을 실행시키는 Q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난수값이 뒤섞이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컨펌 시연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 오토 컨펌일 때 우리가 지금 판문점에 make comment라는 함수, 판문점이라는 대비의 컨트랙에 make comment라는 펑션에 대해서 오토 컨펌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다른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오토 트랜잭션을 알리면 당연히 컨펌을 묻겠죠. 그건 오토 컨펌 룰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한 컨트랙, 특정한 함수 대상으로 오토 컨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컨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FA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커가 클라이언트를 장악했어도 2FA까지 장악하지 못하면 룰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복구 시연을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드로우 버튼 누르고 백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묻는 패스워드는 처음 계정 생성할 때 넣었던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백업은 백업 양쪽을 다 하는 거죠. 네, 클라이언트와 서버 쪽. FA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고요. 나온 니모닉을 지금은 시연이기 때문에 옆에 복사하고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하실 때는 꼭 손으로 종이에 써서 사용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지금 니모닉을 얻었고요. 다음으로는 서버 쪽 니모닉 사이퍼를 얻기 위해 이메일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을 가보겠습니다. 이 이메일은 저희가 따로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일회적으로 서버 니모닉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보내볼게요. 참아서 네, 맞네요. 지금 그래서 방금처럼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메일이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메일 받는 컨퍼메이션 코드를 넣게 해줬습니다. 이 코드를 안 넣으시면 계속 백업 알람이 뜨기 때문에 네, 넣으시면 네, 이메일을 잘 받았다는 것을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니모닉과 서버 쪽 니모닉 사이퍼를 얻었기 때문에 복구를 진행하는데요. 현재 지금 설치된 앱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커버리는 클라이언트 쪽 쉐어가 없어졌을 경우, 클라이언트 데이터가 다 날아갔을 경우, 새로 컴퓨터를 장만했다, 컴퓨터를 잃어버렸다 이랬을 경우, 두 번째 어카운트 리커버리, 서버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정보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만 복구를 해주면 되겠죠. 니모닉을 입력하고요. 네, 올바른 니모닉을 입력한 경우 2FA 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2FA가 가능한 이유는 서버 쪽에는 2FA 시드가 남아 있잖아요. 클라이언트는 다 날아갔어도. 그래서 2FA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던을 하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패스워드, 계정을 복구할 때 이제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리커버링을 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코반으로 지금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더 주소를 보시면 동일한 이더의 주소, 이더리움 주소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밸런스와 그리고 트랜잭션을 보낸 목록 그리고 2FA의 그 한도가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송금을 해보죠. 네. 외부 직업 한번 얼마를 보낼까요? 0.1을 보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외부 노드 프로바이더로 잘 전송이 되었고 컨퍼메이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컨퍼메이션이 잘 완료가 되었고 밸런스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더 스캔에 가보시면 프롬 주소와 주소. 사용자가 질문에 니모닉 정보까지 분실하면 복구할 방법이 없는지요 했는데 불행히도 지금 셋업에서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모닉 정보 최종 방어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하게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물론 2 of 3나 그 파티가 늘어나는 다른 세팅에서는 니모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백업을 할 수 있고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세팅에서 2파티를 이용했기 때문에 한쪽 쉐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그걸 복구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니모닉을 사용한 클라이언트 리커버리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머전시 리커버리 시연을 하겠습니다.
사이클. 지금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까지 완전히 해킹 당했을 경우 또는 네. 서버가 문을 닫았을 경우 서버가 차단이 되거나 어베일러블 하지 않을 경우 양쪽 그 시크릿을 가지고 프라이빗 키를 이제 복구하는 방법이겠죠. 니모닉과 아까 받은 서버 쪽 백업을 동시에 넣어서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프라이빗 키가 보여지는 거죠. 이전 계정에 프라이빗 키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외부 지갑인 메타마스크에서 계정 가져오기로 넣으시면 마찬가지로 외부 지갑에서 밸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갑을 다시 만들고 거기로 다시 전송을 해보죠. 이 프라이빗 키가 그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다른 주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새로 생성된 주소로 아까 쓰던 우리 주소에서 자금 이체가 가능한지,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지갑을 셋업해서 받아도 되고 다른 지갑 주소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자금이 다시 이체가 됐습니다. 네, 이로써 모든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